저는 경매 베이스예요. 아니, 경매만 경매. 계속 했었고 제가 지금 나이가 51고 네. 첫 부동산 투자는 31살 때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한 20년 정도 되셨네요. 네. 지금처럼 경매가 대중화가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면 지금 법원은 돗대기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었고 굉장히 한산했었고 그리고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시장을 이렇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법사가가 1억이에요. 감정가가 네. 1억인데 그때는 보이지는 않는 약속이 일반 물건은 80%, 특수 물건은 70% 이하의 낙찰 받는 게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었어요. 아, 거기 온 사람끼리의 불문율 같은 거죠. 약속. 예.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법사가 1억짜리를 8천에 낙찰 받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때 시세는 1억 2천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1억에만 던져도 바로 팔리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경매 투자하신 분들은 저뿐 아니고 다 돈 벌었었죠. 뭐 공부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순진하게 경매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의 필요성도 안 느끼고 네. 낙찰 받고 명도만 잘 치면 바로 매물 내놓고 그랬었죠. 예.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좀 바뀌셨잖아요.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했을 때는 네. 위험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꿈이 뭐였었냐면 부동산 100개 갖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걸맞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31살 때, 예. 30대 때. 그래서 100개 가지고 오늘은 여기 가서 월세 받고 내일은 여기 가서 월세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상상하면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했었는데 네. 근데 그게 또 불가능한 계획도 아니었었어요. 그때 계속 이제 받았던 숫자를 생각하면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낙찰을 계속 받고 그 다음에 매물을 내놓고 임차인 맞추고 이런 것들이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저한테 이제 저뿐만이 아니죠. 예, 경매로 부동산 투자하셨던 모든 분들한테 이제 그런 위기가 있었죠.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시잖아요. 2008년, 9년, 10년. 이 예. 금융위기 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인천에 집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인천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첫 낙찰을 그쪽에 받다 보니까 계속 그쪽에 받게 된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 기억으로 인천은 거의 대부분 인천 전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참 많이 되다가 8년도, 9년도, 10년도부터 이제 거래가 또 끊기고 그 다음에 집값은 떨어지고 네. 임차인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새로 들어온 임차인들은 없고 네.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그 돈을 받아야 보증금을 빼주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하나씩 이제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고 그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때 망가진 경매 고수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때는 이제 집 많이 가지고 네. 부동산 많이 가지고 저 경매를 투자하신 분들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이제 고수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네네네. 잘 진행하시다가 경험도 많으시다가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망가지시고 심지어 신불자까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08년에서 10년 요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제 고정 직업이 그때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의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정 페이가 적지 않게 들어오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 시간대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까 제가 이제 인천에 집을 그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거래가 잘 되던 것이 뚝 끊어지고 가격은 팍팍팍 떨어지고. 네. 근데 참 희한하게 그때 시점에 대전하고 군산은 거래가 굉장히 잘 됐어요. 낙찰가도 높아지고. 네. 그러면 이거는 제 잘못이잖아요. 제가 포인트를 잘못 찍은 거잖아요. 인천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거죠. 투자하면서 인천에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묶였는데 그런 금융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이나 군산 같은 경우는 낙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2008, 9, 10년. 예. 그래서 왜 여기는 거래가 잘 되고 여기는 낙찰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출구 전략은 사실은 이제 어떤 부동산이든지 간에 출구 전략을 정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출구 전략은 당연히 만들어야죠. 이거를
단타로 가져갈 것인지 임대로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네. 또 경험상 놓고 보면 출구 전략이 또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일안이 이란 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듯이 부동산은 변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안을 계획 세웠다고 해서 일안이 반드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일안이 안 됐을 때 대비해서 2안 안 됐을 때 대비해서 3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준치는 3안으로 놓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수익이 나와가지고 1안으로 해결이 되면 플러스 알파로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네. 심적으로 안정이 돼요. 나는 근데 1안, 2안, 3안을 갖고 있지만 3안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죠? 제일 보수적으로. 네. 제일 보수적으로. 네. 근데 해결이 1안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럼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건 보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3안까지 갔을 때도 수익이 나온다고 가정할 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들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공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대전하고 군산 얘기하면서 네네.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거는 이제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요. 거래가 잘 되는 이유는 그만큼 간단해요. 거래가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층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수요층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곳이 도대체 어딜까?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도대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 거지? 이거 땅값인가? 땅값은 어떻게 책정되는 거지? 용도 지역인가? 접근성인가? 이런 것들에 쭉 이제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네. 결국 꼭지에 있는 건 뭐냐면 인구예요, 인구. 인구. 인구가 유입돼야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것이고 그렇죠. 인구가 유입돼야 거래도 활성화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럼 인구는 어떻게 이동하지? 뭐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고. 네네.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 땅값이 제일 비싸죠. 그렇죠. 왜 비싸요? 사람이 바글바글 하니까. 예. 우리나라 인구의 2분의 1이 수도권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인구의 이동은 어떻게 이걸 예측할 수 있고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네. 그때 이제 봤던 것이 사실은 이제 국토 종합 계획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 인구와 관련된 계획. 예. 계획이 그러니까, 있다. 예. 새만금 얘기가 조금 대외적으로 새만금 얘기는 제 기억으로 1989년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2011년도, 10년도부터 이게 다시 이제 뉴스상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새만금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자꾸 이제 노출되고 오픈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왜 새만금은 정체돼 있었는가? 사실은 환경단체하고 소송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나서 그 소송이 끝난 시점 이후에 원래 계획보다 딜레이가 됐으니까 속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제 사업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0년도, 11년도부터 사실은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이 뉴스에 오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정보가 공유되면서 네.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2008년, 9년 이때요. 그 이후. 예, 10년, 11년도에. 네네. 그러니까 8년도, 9년도, 10년도는 제가 제 재산을 못 팔고 묶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공부를 파고 들어가면서 네. 결국 이제 군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 네네. 또 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행복도시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인구가 부동산 가치 상승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아까 말씀 올렸잖아요. 네네. 그건 제 생각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공유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인구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집중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떤 사유가 있었을 때 인구가 이동되는 것인가 이런 걸 뽑아봤거든요. 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위적인 인구를 이동시키는 것이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 맞죠? 네네. 그렇죠. 신도시는 인위적으로 인구를 이동시키는 그쵸. 거잖아요. 또 두 번째 산업단지가 있어요. 산단도 고정 인구를 유입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고정 인구가 유입돼 버리면 거의 대부분 직주 근접이니까 그 인근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네. 그럼 그 인근에 주택 수요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없던 게 생기게 되는 맞죠? 거죠. 예. 그다음 세 번째 인구 집중 유발시키는 것이 세 번째가 이제 대학교죠. 대학교는 단기 고정인구 유입시설 그냥 제가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네 번째가 관공서.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고정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들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봐요. 네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 아파트가 왜 거래가 잘 되는데 대전 아파트가 왜 가격이 올랐는데 저도 궁금했죠. 근데 네. 사실은 세종시의 행복도시 만들어진 거 네네네.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지금은- 2006년도에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세종시가 2006년에 나온 얘기. 처음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지방 분권을 강조했었고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만 잘 살자 이런 주의가 아니었잖아요. 지방 분권을 강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거점 도시 개발 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거점 도시가 많이 들어보셨던 혁신도시고 네. 기업도시고 행복도시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복도시 개념도 그때 나왔었던 것이고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제 박차를 가했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처음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도시 성숙도가 완성되는데 6년이 걸려요. 6년. 네. 그럼 도시 성숙도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살 때 불편함이 없는 상태. 이게 도시 네. 성숙도가 완성된 상태예요. 네. 그럼 초창기 때는 성숙도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신도시지만 사실 많이 불편한 게 많죠. 네. 학교도 질퍽질퍽하고 마트도 한번 올라가려면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뭐 여러 가지 호재가 가시가 된다 할지라도 네. 실질적으로는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회 기반설이 완비가 돼 있는 곳에 가서 거주하기를 원하니까. 네. 그러니까 관 이전에 왔잖아요. 네. 이전에 왔는데 세종시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대전, 네. 그다음에 청주 아파트 네. 값이 그때 같이 올랐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순진하게 투자했었고 공부를 전혀 안 했었으니까. 네. 근데 결국에 통계 보고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고 사람들의 심리 보고 판단해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파고 들어갔던 것이 그래? 그러면 이런 인구가 이동하는 거, 고조인구가 유입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신도시, 산업단지, 대학교, 관공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었고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고급 공무원들한테 고급 정보를 따야만 이런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통상 호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요.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계획에. 그 계획에 나와 있었던 것이고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계획을 좀 일찍 봤더라면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그때 하게 된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더 빠져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일단 인구가 모이는 곳을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인구가 모이는 곳을 알려면 계획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서 고정인구가 어떻게 유입되게끔 만들었는가 이걸 판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구가 이동하게 하는 신도시와 산단과 대학교와 관공서의 이동이 이미 계획이 돼 있다. 예. 어. 그렇게 쳐다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네, 볼게요. 아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아산은 처음에 이제 KTX 이 4차 국토 종합계획을 보면 KTX 역세권 위주로 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개발 계획에. 네. 그래서 KTX역이 어디 생기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역의 이름을 보니까 천안 아산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그때 참 궁금했던 것이 이상했던 것이 뭐냐면 천안은 이미 도시화가 형성된 곳이고 시가지가 형성된 곳이고 아산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아산은 가서 보면 논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왜 이 역사의 이름을 천안 아산이라고 지었을까? 사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을 그때 읽어봤어요. 네. 근데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읽어보면 이 도시기본계획이란 게 뭐냐면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2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 그래서 도시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도시의 개발축과 보전축과 녹지축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유입을 몇 년도까지 몇만 명, 몇 년도까지 몇만 명 이런 계획들이 쭉 세워져 있어요. 네. 이게 도시기본계획인데 근데 이제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읽어봤더니 아산시에 도시기본계획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산시에다가 신도시를 만들겠대요. 그때 계획에. 그다음 두 번째 산업단지를 만들겠대요. 네. 그다음 세 번째 대학교를 만들겠대요. 아산에다가. 그럼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지금 동그라미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세 가지가 동그라미가 돼갖고 이것이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아산시는 땅값이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모르겠죠. 모르겠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인구가 들어가니까. 예, 예.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신도시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죠. 예, 탕정지구, 배방지구 만들어졌죠. 네네. 그 다음에 산단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들어왔죠, 탕정에. 네. 그죠? 대학교는 사실 경찰대학교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경찰대학교하고 부동산 가치하고는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없죠. 네. 기숙사 생활하니까. 네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동그라미 되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가 이렇게 유입되는 정책들 이런 계획들을 계획에 진짜로 써 있냐고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네. 계획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도시기본계획 원래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란 단어 속에 수정 가능성이 내포가 돼 있잖아요. 네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읽어봤을 때 계획이 100%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2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5년 단위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 단계별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20년 단위로 계획이 있고 큰 계획을 그것도 세우고 5년 단위 5년 단위로 단계별 발전 계획을 또 세워요. 네. 그 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획은 다 실현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럼 실현될 수 있는 것들만 찾아갖고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건 확인하려면 이제 뭘 확인하면 될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계획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예산 편성돼 있는 거 안 되는 거. 예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편성돼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 이 사업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구는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할 때는 이제 투자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계획대로 돼가는 걸 보면서 투자하는 거니까. 투자해서 돈 벌자 이게 아니고 투자의 기본은 공부다. 이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진짜로 옛날부터 들었던 생각이 공부하시는 사람들이 돈 벌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손품 팔고 발품 팔고 공부도 하고 이런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어떤 정보 따고 여기서 어떤 정보 따가지고 투자했는데 돈 벌었다. 이거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내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투자했을 때는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투자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도 확신이 없다 보니까 투자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알고 투자하면은 일단 불안한 마음은 없잖아요. 내가 확인할 걸 또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많은 이제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계획을 하신다면 일단 공부부터 하고 덧셈 뺄셈이 뭔지는 알고 출발하셔야 투자의 기본이 뭐예요? 투자의 기본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한 건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테이프를 끊을 때 손해를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첫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으로 장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찌 보면 지식이고 공부죠. 물론 공부만 계속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투자를 하기 전 단계에서 장착해야 될 무기가 기본적인 공부다 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뭐 박사학위 받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택을 하든 상가를 하든 뭐를 하든 주택을 사도 마찬가지고 상가를 사도 마찬가지고 주택을 샀을 때 싸니까 샀어? 이거 의미 없잖아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잖아요. 이걸 뭐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부증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땅은 증가되는 게 아니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땅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앞으로 땅값 떨어지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럼 왜 그걸 생각하냐면 그럼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분명히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길 거예요.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도시는 도시인데 그 안에 인구가 아무도 안 살아요. 가치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가치가 떨어지죠. 부동산 가치는 그 부동산을 가지고 이용을 했을 때 이용 가치 대가로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땅값이 떨어지는 곳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투자의 기본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손해를 먼저 안 봐야 되거든요. 그럼 손해를 먼저 안 보려면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 곳을 선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나오냐면 국토종합계획에 나와요. 어디로 인구가 모이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봐야 될 기본이 되는 거죠. 물건 하나 싸게 낙찰받는 거. 이제 경매를 우리가 관심 갖는 이유는 일단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죠. 경매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경매는 하나의 작은 기술이에요. 네. 작은 기술. 그러니까 이 작은 기술을 한번 습득하게 되면은 써먹어야 될 때 써먹어서 싸게 낙찰받는 도구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게 낙찰받은 다음에 이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려면 임대 수익을 창출하건 아니면 단타를 해서 팔아서 뭐 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하건 네. 거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거래가 되려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인구가 모이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가지고 그런 지역에서 경매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싸게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모이는 곳, 예, 이 모이도록 계획이 된 곳, 예, 어, 예산까지 편성된 곳. 예산까지 편성이 된 곳. 아,